안녕하세요. 검은 머리 짐승과 살았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때인 것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배우게 된 일이 있었어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약속하면서 맺었던 백년 가약이 제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면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사실 부모님이 절 금지옥엽 아끼셨던 이유 중에는 묻어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외동딸이 아니라 집안의 장녀였어요.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씩씩하고 언제나 성실한 동생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달라고 조르던 게 오토바이였다는 게 화근이 된 거죠. 대학교에 입학한 남동생은 오토바이를 사려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남동생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넌 대학교를 입학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오토바이는 무슨 오토바이야? 나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에 관심 많았던 거 아빠도 알잖아요. 이제 성인인데 정말 딱 한 대만 갖고 싶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내가 너 오토바이 사는 꼴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제 돈으로 살게요. 요새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아버지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고집부리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동생 생일이 다가왔고 그때 남동생은 아버지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돈 다 모아가는데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밤에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장학금 받아와. 그러면 내가 네 말 믿고 모자란 돈 보태줄게. 정말요? 누나랑 엄마도 다 들었어요. 저 진짜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올 거예요. 남동생은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말에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남자이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남동생이 몇 개월째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죠. 결국 남동생은 아버지가 도와준다는 말에 정말로 장학금을 받아온 겁니다. 오토바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아버지는 결국 남동생이 오토바이 사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도 남동생의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죠. 그렇게 몇 개월 뒤 남동생이 밤 늦은 시간이 돼도 귀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온 가족이 애타게 남동생 전화를 기다렸지만 남동생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엄마한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차량이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병원이라고요? 네, 일단 응급실이에요.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남동생이 병원에 있다는 말에 들고 있던 핸드폰까지 놓쳤습니다. 같이 남동생을 기다리던 아버지와 저도 경황이 없었어요. 일단 경찰이 오라고 하니까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도착했을 땐 남동생은 이미 미동도 없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걸 본 엄마는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그대로 실신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는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겁니다. 아버지는 싸늘하게 누워있는 남동생의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지훈아, 아빠야, 왜 이러고 있어? 어서 일어나야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면 효도하겠다면서, 어? 아빠 왔잖아. 어서 일어나봐, 이놈 자식아. 부모만 이렇게 두고 가는 불효가 어딨어.
자식이 부모를 앞서가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지은아, 아빠 왔어. 일어나 봐. 아빠는 미동도 없는 남동생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서럽게 들리는지 지금도 아빠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아침에 피투성이가 된 남동생을 보고 제가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장난치면서 웃던 남동생과 병원에서 마주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남동생의 빈소가 차려지고 나서도 저는 동생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에 있는 남동생 사진을 보면서 엄마는 바닥을 치면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사진이 왜 저기 있어? 이건 꿈이야. 이제 20살 된 애가 이럴 리가 없다고. 은영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지훈이한테 어서 전화 좀 해봐. 엄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면서 동생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나간 아들이 영정사진에 담겨 있으니 엄마가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문객들은 엄마를 안고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모님은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남동생을 끝까지 말리지 못한 자책감에 가슴을 치면서 목 놓아 우셨어요. 내가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았어. 내 탓이야. 내가 죄인이야.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우리 가족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땐 아빠도 남동생을 위해서 했던 선택이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남동생이 떠난 감당 못할 슬픔에 힘들었지만 끝없이 자책하던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저희 가족은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 남동생을 끝까지 말렸어야 했다면서 자책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가눌 수 없는 슬픔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겹게 남동생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후 가족들은 남동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제가 조금만 늦어도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취업도 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족들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남동생을 가슴에 묻고 지냈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아는 언니를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됐던 거예요. 보컬학원 강사였던 남편은 직장인 취미반에 다니던 저를 소개받고 싶다면서 언니한테 부탁했던 겁니다. 그때 언니는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말했어요. 보컬 취미반 다니는 학원에서 보컬 강사로 있는 남자인데 노래도 잘하고 진짜 멋있어. 이름은 김석환이고 나이도 너보다 1살 많아. 진짜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나 믿고 소개받아봐.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는 자기를 믿고 만나보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했던 남편은 소개팅 당일 밥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저한테 냅다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은영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한 번 만나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몇 번 더 만나봐야 알죠. 패기 넘치는 첫 만남에 대화가 잘 통했던 남편과 저는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랑 더 잘 맞는 모습에 빠지게 됐죠. 결국 저는 남편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 남편은 정말로 저한테 잘해줬어요. 남편이 되기 전 남자친구였던 때는
지금 생각해도 잘하긴 했어요. 그의 진심이 뭐였든지 간에 남자친구 때는 저도 감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날이면 남자친구는 회식이 끝날 때까지 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택시를 타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회식을 이렇게까지 늦게 해.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벌써 10시잖아. 나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어. 미안해. 그냥 먼저 집으로 가지 그랬어. 나 데려다 주고 집에 언제 가려고. 난 어떻게 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너 늦게 오면 걱정하시잖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아버지가 절 많이 걱정한다는 걸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늦어도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니까 저 혼자 택시를 타게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너희 아버님이 하나뿐인 외동자 걱정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일찍 좀 다녀. 집에서 걱정하는 가족들도 생각해줘야지. 알겠어. 그래도 오빠가 이렇게 같이 택시 타주니까 든든하다. 절대 혼자 집에 가는 건 안 된다면서 끝까지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주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절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얼른 아는 체를 했어요. 아빠, 들어가서 기다리지 왜 나와 계셨어요?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무리 회식이라도 중간에 알아서 나왔어야지. 아버진 절 너무 걱정한 나머지 보자마자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 순간 뒤이어 남자친구가 내렸고 그때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처음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이 남자친구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자네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건가? 왜 여기서 같이 내려? 아닙니다. 전 보컬 학원에서 보컬 강습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은영이가 회식이 늦어진다고 해서 제가 기다렸다가 같이 왔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이 시간까지 우리 은영이를 기다려준 거야? 네.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늦게 오면 걱정돼서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은영이도 직접 데려다 주려고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근심 가득한 아버지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금세 표정이 풀어지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인사를 나누고 들어가면서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아주 듬직한 남자친구를 만났네.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어. 다음에 정식으로 집에 초대해라. 네 엄마도 아주 마음에 들어할 것 같다. 정말? 알겠어.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첫 만남에 아버지한테 눈도장 제대로 찍은 남자친구는 그 후로도 저한테 한결같이 잘했어요. 비록 능력 좋고 많은 자산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저한테 진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30 중반에 만난 저희는 미래까지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남자라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 자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로 온 남자친구를 보면서 엄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칭찬을 많이 해서 자주 들었어요. 은영이한테 잘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아주 좋네. 아닙니다. 은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죠. 부족한 절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껴주고 싶어요. 어머,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은영아, 엄마도 합격이야. 엄마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쏙 든다면서 엄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같이 웃다가 거실에 있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야. 일찍 떠난 아들이지만 가족 사진은 남겨둬야지. 아, 사연을 듣긴 했는데 얼굴은 처음 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오래 쳐다봤네요. 아니야, 괜찮아. 곧 있으면 우리 아들 길이라 그런지 나도 계속 보게 되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같이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정식으로 가족분들께 인사드린 자리인데 기일에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싶어서요. 자네가 오겠다고? 온다면 우리야 말리진 않겠지만 괜히 시간 내서 오지 않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같이 지내던 가족인데 저도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인사를 오겠다면서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부모님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편할 대로 하라고 한 거죠. 저는 남자친구가 제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후 남동생 기일에 남자친구는 정말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조금 일찍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주방에서 내보내면서 절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거실에 있어요. 은영이 너도 네 남자친구랑 거실에 있고. 그래도 왔는데 뭐라도 해야지. 엄마, 일단 시켜만 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거실에 가 있어. 그렇게 엄마의 만류에 거실로 오게 됐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바지를 걷어올리더니 마당에서 세차 중인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세차 도와드릴게요. 저 세차장에서 알바했던 경력이 있어서 잘합니다. 뭐? 아유, 됐어. 옷 버려. 나오지 마. 세차가 제 주종목이에요. 일단 믿고 맡겨만 주세요. 아버진 한사코 나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가더니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날씨라 쌀쌀했는데 이마에 땀방울까지 맺혀가면서 일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감탄을 하면서 말했어요. 자네 오늘 세차하러 온 것도 아닌데 살살해. 누가 보면 내가 출장 세차 부른 줄 알겠어.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오히려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데요. 남자친구의 말에 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차를 끝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제사를 다 지내고 아버지는 술 한 잔을 남자친구에게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자네처럼 잘 자랐을 것 같아.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랑 같이 그 건물 쓸고 닦던 애야.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자네만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 과찬이세요.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게 컸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생신에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구만. 내가 그동안 죄인처럼 살았어. 아직도 내 잘못 같아.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를 위로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이 떠난 뒤부터 술만 마시면 자책을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마음 아프면서도 위로할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까지 야무진 남자친구를 보면서 부모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희 부부는 부모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혼 전 남자친구는 저와 상의 끝에
아버지께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신혼 시작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야 은영이가 갑자기 나가면 적적할 것 같았는데 여기서 산다고 하면 우리야 좋지. 그런데 자넨 괜찮겠나? 네, 제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신혼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은영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전 은영이가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만 괜찮다면 우린 대찬성이야. 이 집이 2층 집이니까 둘이서 2층을 사용해. 방이 이렇게 많은데 둘이 지낼 방 하나 없겠나? 자네가 이렇게까지 우리 은영이 생각해 주니까 나야 고맙지. 저희 정말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남자들한테 처가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단호한 선택에 저는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초반에는 남편도 정말 가정적이었어요. 특히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도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건강검진을 가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그 전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내일 건강검진 가신다면서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자네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나? 바쁜데 굳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 은영이가 같이 가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아니에요. 수면 내시경 받으시고 나면 걷는 것도 힘드실 텐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이럴 때 사이 부려 먹으라고 제가 여기서 지내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속이 깊은 줄 몰랐네. 내가 또 한 번 놀랐어. 은영아, 엄마 병원 갈 때 사이랑 갈 테니까 넌 회사 가. 저는 엄마가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 가는 당일 남편은 정말로 엄마 차를 대신 운전해서 보호자로 동행한 겁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엄마가 병원에 남편과 갔다는 말에 놀라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자네, 학원 일은 어쩌고 장모랑 병원을 다녀왔어?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기도 했고 어쩌다 시간도 맞아서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수면 내시경도 하신다길래 제가 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그냥 사위이자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그게 편해요. 내가 말년에 기특한 아들이 하나 생길 줄은 몰랐네. 아버지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남편한테 차키를 하나 건네면서 말했어요. 자, 이거 밖에. 아버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자동차 키지.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자네도 이제 가장인데 차가 있어야지. 장모차 대신 운전해서 다닐 거야? 은영이도 운전 못하는데 자네라도 운전을 해야지. 아버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말게. 난 자네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 내 아들 같은 사이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신 만큼 저 더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자동차 선물에 남편은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고급 세단을 선물 받은 남편은 차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를 받고 난 후부터 어딘가 이상했어요. 분명 결혼 한 달 차까지만 해도 변했다는 걸 몰랐는데 남편은 갑자기 방에서 골프용품 책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골프 배우려고? 보컬 강사가 갑자기 무슨 골프야? 왜? 난 골프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고급 세단도 생겼는데 트렁크에 골프채 가방이라도 넣어 다녀야지. 골프 칠 줄도 모르면서 골프채를 산다고? 트렁크에 그냥 싣고 다니는 거지. 저런 차 끌면서 트렁크에 세차용품만 넣고 다닐 순 없잖아. 누가 남의 트렁크까지 본다고 그래.
괜한 데다가 돈 쓰지 마. 항상 검소하고 돈 낭비할 줄 모르던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남편은 즐겨하는 운동도 없었는데 골프채를 보여주기식으로 사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제가 사지 말라니까 남편은 직접 사진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버지는 거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8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오래 관리하시던 분이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급하게 관리인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제가 당분간 관리할게요. 뭐? 자네 학원 일은 어쩌고? 나 시간엔 수강생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서 좀 도울게요. 그래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괜찮겠나? 그럼요. 제가 차도 선물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거야 내가 자네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도 자네가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금방 구할 테니까 좀 도와주면 고맙지. 8층짜리라서 나 혼잔 조금 무리가 있거든. 그럼요.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남편은 정말 집안일이라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대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연예인 지망생들도 보컬 강습을 했기에 오전에도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진짜 시간이 나는 거야? 학원은 어쩌고? 걱정 마. 다 시간이 나니까 하는 거야. 오전에도 수업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님이 급하신데 내가 도와야지. 장차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될 수도 있잖아. 저는 남편이 흥얼거리면서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그 건물은 아버지 건물이지 내 건물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지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입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아, 이놈의 입. 내가 말실수했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기가 실수했다면서 말을 바꾸는 모습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 건물을 일주일 정도 관리하던 순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선을 넘은 남편의 말들은 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건물 관리인이 구해진 뒤 아버지는 남편한테 잠시나마 고생했다면서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술을 한잔 했어요. 저희 부부와 아버지, 어머니까지 오랜만에 하는 외식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들어간 남편이 아버지를 보면서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고아원에 기부하고 계세요? 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고 있지. 기부하고 사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이 덜어져.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부를 하세요? 전 그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낭비? 기부가 왜 낭비야? 그 정도 나누면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막말로 아버님이 재벌가 회장님도 아닌데 무슨 기부를 하세요? 기부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술기운이 올라온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남의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놀라 팔을 꼬집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취했으면 그만 마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 왜 꼬집어? 너야말로 하늘 같은 서방 팔을 꼬집으면 되겠어?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야.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돈을 버는 거야. 안 그러던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술주 정도가 있지. 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리고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자네 술 주정할 거면 혼자 하고 와. 우린 갈 테니까. 은영이 넌 네 남편 정신 챙겨서 데려오고 당신은 일어나. 얼른 가자.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해진 엄마를 모시고 나가셨어요. 부모님이 나가시고 저는 취한 남편을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겨우 정신 차린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머리가 아프다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어떻게 온 거야? 나 기억이 안 나. 그 짓을 하고 기억이 안 나? 당신 어제 우리 아빠한테 재벌도 아니면서 왜 기부하냐고 했어. 아휴, 이 인간아. 뭐? 내가? 나 안 말리고 뭐 했어?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말려? 남편은 다음 날 크게 자책하면서 소리쳤고 1층으로 달려가더니 아버지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미쳤던 것 같아요.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술 먹고 나온 말이 진심이라는데 자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기부하는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꼭 베풀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자넨 그놈의 입이 문제야. 무슨 말을 할 때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하게나.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남편한테 말 조심하라면서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겨우 구한 관리인이 2주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는 건물 관리인들도 가족처럼 챙기던 분이라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다들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는 분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 공백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리인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을 만나러 가겠다면서 다녀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사위는 보컬 강습한다더니 완전히 그만둔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학원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만둔 관리인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사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이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라면서 자기한테 잘하라고 했다더라. 남편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텐 학원 간다고 갔었어요. 내가 볼 때 수상해. 무슨 꿍꿍이가 있어. 관리인 없을 때마다 와서 일하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럼 일단 전 그 사람이 학원에 나가나 알아볼게요. 결혼 3개월 만에 아버지와 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그런데 저와 아버지가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에도 남편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월급날인데 월급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월급 다 어디 갔어? 아, 그거 여동생이랑 엄마랑 쇼핑 좀 하고 왔어. 월급을 다 쓰고 온 거야? 이번 달 적금은 어쩌려고.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만 평생 돈 벌어서 명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대신 사드리고 온 거잖아. 우리 엄마도 명품에 관심 없어서 제대로 안 사. 근데 지금 어머니께 명품을 사드리고 왔다는 거야?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랑 아예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는 건 다르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그럼 당신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려고? 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카드를 이렇게 써? 친구 놈들이 나 장가 잘 갔다고 자꾸 한턱 내라고 하잖아. 너한테 나 소개시켜준 민주 알지? 민주가 친구들한테 네 자랑을 잔뜩 했더라고. 뭐? 무슨 자랑?
너 건물주 딸이라고. 걔가 나한테 너 소개시켜 줄 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결국 내 친구들까지 다 알게 됐지 뭐야. 그런데 내가 밥값을 안 낼 수 있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심지어 주선자였던 언니까지 나서서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그 후 아버지는 남편이 수상하다면서 테스트를 시작했고 저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은행에서 건물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온 안내 종이를 거실에서 펼쳐뒀어요. 그리고 심각한 목소리로 남편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금이 감당이 안 되네. 걱정스러운 아버지 목소리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대출금이요? 그 건물 월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건물 지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이렇게 금리까지 오르니까 원금의 이자에 아주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다 건물 넘어가면 어떡해요? 못 갚으면 건물이라도 넘겨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얼른 대책을 찾아야죠. 자네가 왜 난리야? 네? 전 그저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자네 마음 다 알아. 걱정 마. 나도 다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속으로 이놈이 걸려들었구나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워진 척하면서 집에서도 술을 한 잔씩 하셨어요. 마른 안주에 소주를 마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건물이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안주에 술이 넘어가세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속상하니까 그렇지.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죠. 건물 넘어가면 아버님 남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날 걱정하는 거야. 건물을 걱정하는 거야. 겸사겸사죠. 건물마저 없으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아버님 청소라도 나갈 거 아니에요. 뭐야?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저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손에 있던 차키를 뺏어들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 차부터 팔아야겠네. 제일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부터 팔아야 돈이 생기지. 당장 내놔. 뭐야? 당신 그걸 왜 가져가? 내 차야. 이게 왜 당신 차야? 우리 아버지가 사준 차잖아. 지금 대출 금리 때문에 건물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딴 차가 문제야? 와, 결혼하고 4개월 만에 집안 휘청거리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아휴, 내 팔자야. 남편은 아버지가 어려워졌다는 걸 안 순간부터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절 따로 불러서 말하셨어요. 은영아,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저놈 데리고 거실로 내려와. 아침에 내가 본색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아빠,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슬슬 막말하는 거 보니까 내일 아침에 터뜨리면 되겠어.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다면서 저보고 남편을 데리고 아침에 꼭 시간 맞춰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한테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어요. 이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아버지는 남편을 심판대에 올린 겁니다. 다음 날 남편과 1층으로 내려온 저를 보고 아버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포기해야겠네. 이러다가 집까지 잃겠어. 네? 건물을 포기한다고요? 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래요? 8층짜리 건물은 공짜로 지었겠나? 다 돈으로 지은 게지. 경매 건물을 내놔야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자네가 나랑 같이 가주게. 제가 왜요?
그래서 제가 기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주제도 모르고 기부를 하고 살아요? 뭐야?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잖아요. 땅 파면 100만 원 나와요? 매달 100만 원이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 나이에 저보다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30 후반 된 여자랑 제가 미쳤다고 결혼해요? 저 연예인 지망생들 가르치면서 예쁜 애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렇게 늙고 평범한 회사원이랑 제가 왜 결혼했겠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보고 따져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할 말 많다. 너 때문에 완전히 꼬인 내 팔자 어떡할 거야? 네 아빠 돈 보고 결혼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이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그냥 갈라서자. 어차피 너랑 나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듯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런지 황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소리치는 남편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 그동안 아주 명령기를 보여줬네. 고맙다. 먼저 갈라서자고 해줘서.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우리 집에 붙어 살던 빈대 새끼 잡는 거지. 아버지가 사실 너 시험해 본 거야. 그리고 방금 넌 그 시험에 탈락했고. 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그동안 네가 호의호식했던 거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물개박수를 치면서 말하니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 앞에서 대출 서류와 경매 서류들을 찢어버리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그동안 내 건물에서 미래 건물주라면서 갑질을 했다면서 난 자네를 믿고 맡겼는데 그런 나쁘끄러운 짓을 해? 아버님, 아니에요. 전 관리인들이 기강이 풀려서 일을 대충 하길래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왜 자네가 결정해?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자네가 마음대로 판단을 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해세요. 정말 다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왜? 내가 재벌가 장인어른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빌어? 자넨 재벌가 집안 찾아가게. 난 빈대 같은 사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그동안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썼던 것들 전부 다 내가 청구할 거니까 딱 기다리게. 가족일 때 베푸셨던 걸 왜 이제 와서 청구하세요? 이건 아니죠. 지금 비겁하다고 했나? 진짜 비겁한 게 누군데? 누가 가족이야? 이 정도면 그냥 하숙인이지. 그리고 그동안 자네가 갑질해서 나갔던 관리인들이 자네한테 고소한다고 하길래 내가 CCTV 증거 자료로 쓰라고 다 줬어. 그러니까 법정 다툼은 자네가 알아서 해결하게.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전 정말 아버님 건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내가 네 사탕 발림에 속을 것 같아? 넌 그냥 그 건물이 갖고 싶던 거잖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넘겨짚더니 꼴 좋다. 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미리 싸둔 남편 짐가방을 던졌고 결국 아버지 손에 끌려서 남편 놈은 질질 끌려서 나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쫓겨나자마자 굵은 소금을 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웬 빈대가 다 붙어? 결국 저는 결혼 4개월 만에 완전히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갈라서자마자 그동안 남편이 썼던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청구한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부당한 갑질로 나갔던 관리인분들의 고소를 아버지가 직접 도우셨어요. CCTV 증거를 제공해주고 직접 변호사 선임도 도와주셨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인생 날로 먹으려는 것들은
아주 쓴맛을 제대로 봐야 정신을 차려.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거야. 은영아, 걱정 마. 이 아버지가 제대로 보여주마.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본성이 못된 놈은 아주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려. 그 후 아버지는 이혼 후 피해 보상과 갑질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고소를 돕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걸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건물 물려받을 거라고 믿고 수강생 관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던 학원에서도 근무 태만으로 보기 좋게 잘린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시간이 많았던 것도 수강생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던 건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자기를 미래 건물주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들고 전 남편 놈이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수영까지 덥수룩하게 길러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전 남편은 집을 나오는 저와 아버지를 보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오열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요. 다시 받아주신다면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저 학원에서도 잘려서 합의금도 없어요. 합의금은 고사하고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노동을 해야지. 고작 한다는 게 비는 거야? 에라이 한심한 놈아. 당장 썩 꺼져. 내가 너 같은 놈을 아들 같은 사이라고 생각한 게 한심하다. 당장 꺼져. 제발 한 번만요. 은영아, 우리 사랑했잖아. 제발. 저는 사랑했던 사이에 이럴 수 있냐고 애원하는 전 남편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해? 넌 내 뒷배경을 사랑한 거잖아. 네 본색 제대로 알았어. 우연이라도 넌 마주치기 싫어. 비켜, 이 빈대 같은 놈아. 아버지는 끝까지 안 가려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국 빈대 같던 놈은 접근 금지 판결이 나서 근처에도 못 오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 사건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아직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려요. 저런 빈대 같은 놈을 소개해준 언니와는 바로 손절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뒤도 안 보고 손절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곁에 사람을 잘 둬야 한다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정말 집안에 사람 한 명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빈대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피해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보냈답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진심이 보인다는 걸 알았답니다.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